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쿠팡이 정보 유출자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커지자 사전에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한 조사 결과였다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쿠팡은 보도자료를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와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지난 1일 정부와 만나 전폭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뒤 거의 매일 정부와 협력해 유출자를 추적 접촉하며 소통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일 쿠팡이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정부가 제안해 14일 정부 유출자와 처음 만난 뒤에도 모두 정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건 정부 지시에 따른 거라고 주장한 가운데 쿠팡 사태 범부처 TF 일원인 국가정보원은 쿠팡 측에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은 입장을 내고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 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적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은 걸 두고 경찰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한 적도 없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대대적으로 다시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느닷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을 키운 다음 날 쿠팡은 입장문을 내며 2,000자 남짓한 분량의 정부라는 단어를 무려 38번 반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셀프 조사가 아니라 정부와의 교감 아래 조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읽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정작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얘기는 완전히 엇갈립니다. 지난 21일 쿠팡이 이미 제출하겠다며 가져온 자료를 받은 것 외에는 사전에 협의한 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권한도 없는 쿠팡이 용의자로부터 진술과 증거를 받아낸 데 대한 불만도 역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피의자에게 받았다며 쿠팡이 제출하기는 했지만 100% 믿을 수 없다며 사실인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쿠팡 측에 의해 주요 증거 데이터가 오염됐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순수성이 상당 부분 훼손되었기 때문에 증거 능력으로서의 커다란 흠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은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쿠팡 관계자들을 수사 방해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쿠팡은 입장문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부 지시에 따라 조사에 나섰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조사 결과 공개를 정부와 협의했다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조사 내용을 알린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 김범석 의장 관련 의혹까지 연일 쏟아지자 국면 전환을 노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어서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이 성탄절 휴일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쿠팡의 주장이라고 규정하면서 사전 협의가 없었던 발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쿠팡 입장문에도 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정부 측과 협의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쿠팡의 느닷없는 발표 배경을 두고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집단 소송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애초 알려진 유출 규모는 3,370만 건, 이를 조사 결과 3,000건이었다고 주장하는 건 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시도라는 시각입니다. 사실에 치면 그런 부분에 참작돼서 손해배상의 규모가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 김범석 의장을 둘러싸고 연일 불거지는 폭로가 부담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쿠팡의 전직 최고위직을 통해 개인 대화 내용까지 언론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결국 김 의장이 고발돼 수사까지 받을 처지에 놓이자 국면 전환을 노린 것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섣부른 발표로 인한 혼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쿠팡이 자기 이익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사한 내용을 갖다가 이게 마치 이제 확정된 사실인 양 혼자 독단적으로 발표한 거, 요게 문제인 거죠. 또 소비자들이 쿠팡의 발표만 믿고 안심하고 경계를 늦췄다가
수사 결과가 다를 경우 불안과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 사죄하기보다는 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최후 진술에서 자신도 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공소장의 범죄 사실을 보니 코미디 같다며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59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직권남용 혐의 수사권이 없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가 내란을 인지했다는 게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위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절차가 마무리돼 선고 기일까지 정해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 향후 재판의 방향타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모두 8차례입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시작으로 새 특검이 줄줄이 기소를 이어갔습니다. 북한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 이적 혐의 사건 등 내란 특검이 3건, 최상병 특검이 2건,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2건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마무리된 게 체포방해 혐의 재판으로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도 가장 일찍 나오게 됩니다. 가장 오래 이어지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아직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는데 재판부는 오는 29일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 재판과 경합해 다음 달 초에는 결론을 종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법관 정기인사전 선고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 2월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이 지난 23일 첫 공판을 열었고 나머지 사건들은 첫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특검이 첫 구형에서 중형을 요청한 가운데 다음 달 내란 사건 첫 선고가 향후 재판 진행을 내다볼 가늠자가 될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인사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특검이 김건희 씨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어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김건희 씨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공수처는 직무유기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공수처 수사팀이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사건을 배당한 지 일주일 만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공수처는 민 특검 사무실 등에서 통일교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 특검은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금품이 건네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편파 수사 논란이 일자 특검은 내부 논의 결과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사건이 언론에 공개돼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자료를 경찰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구치소에 수감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접견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의사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걸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지휘한 특검보나 검사, 수사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 소환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통일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체포했습니다. 로비의 핵심 청구로 지목된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회 전 회장 송모 씨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체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본부장 측 사정으로 접견 조사가 한 차례 불발되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보고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이전 접견 조사는 임의 조사 형식이었지만 체포영장이 있으면 강제 조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회성이어서 앞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통일교 산하 천주평화연합 UPF의 전 회장 송모 씨도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어떤 내용 소명하시려고, 어떤 내용 질문하신다고 들으셨습니까? 저희 지금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송 씨가 여야 정치인들에게 접근해 UPF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보낸 뒤 통일교 측으로부터 보전받는 방식으로 로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휴대전화 분석을 마친 데 이어 사무실에서 확보한 PC도 포렌식 분석했습니다. 어떤 내용 포렌식하러 오신 건가요? PC 포렌식하러 왔습니다. 어떤 거 들어있는 PC인가요? 모르죠. 부산 지역 사무실 직원들이 쓰던 PC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불가리 코리아는 물론 까르띠에 코리아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교 측이 지난 2018년 전재수 의원에게 현금 2천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피의자인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될 경우 공소시효가 이달 말에 만료될 수 있어 경찰도 수사의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물증이 발견되지 않은 가운데 관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의 신빙성 입증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민주당이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고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한 통일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보수 야권은 물타기 방탄이라고 비판했는데 이견이 워낙 커서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을 밝힌 지 나흘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기관별로 각각 1명씩 올리면 3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성 시비가 있는 만큼 정당은 물론 헌법재판소나 민변 등 민주당과 친소관계 논란이 있는 단체는 원천 배제했다는 설명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보셔도 객관적이다, 중립적이다 이런 추천 기관으로 저희들은 법안을 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금품 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 요구대로 한일 해저터널 사업을 수사 대상에 넣었고 신천지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지만 법여권 봐주기 논란이 제기된 민중기 특검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개혁신당과 함께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던 국민의힘은 민주당 특검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애초 특검론이 발단은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었다며 신천지를 올린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중기 특검을 대상에서 쏙 뺀 건 민주당의 특검이 방탄용이라는 걸 입증한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천 주체만 바꾼 면책용 특검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속도감 있는 추진 의사가 사실이라면 더 이상 조건을 달거나 추천 방식을 흔들며 시간을 끌지 마십시오. 추천권 역시 여전히 민주당과 친밀한 단체들로 구성된 데다가 최종 임명권은 이 대통령이 쥐고 있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결정하는 구조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야의 힘겨루기 속 정작 전재수 전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올해 만료됩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8일까지인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했지만 법사위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후 5달 만에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언론 접촉을 최소화했던 정 대표는 특정 매체에 대한 적대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취임 147일 만에 첫 기자회견에 나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김없이 내란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개혁 페달을 밟겠다면서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정 대표는 지난 5개월의 성과로 검찰청 폐지와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을 꼽으며 남은 사법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 등의 위헌 우려가 있다는 말에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오심을 하면 비디오 판독기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하자는 겁니다. 정 대표는 굵직한 법안을 처리할 때 당정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한 적 없다면서 대통령실과 엇박자 논란도 일축했습니다. 또 다음 달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자신의 대표 공약인 1인 1표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계파 해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면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마다했던 정 대표는 언론에 미안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어진 TV조선 기자의 질문에 냉랭하게 답해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습니다. 장경태 의원님한테 그 한 달 전쯤에 그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를 하셨는데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원래 조선일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언론에 따로 사과했지만 정 대표는 자신의 SNS에 내가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안 하는 이유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대표는 내년 국민의힘이 정상적 길로 들어서서 국민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청산에 대한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새해에는 협치를 이룰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대표,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보수 진영의 연대 가능성에 시기상조라고 밝혔습니다. 연말까지 호남 방문 등을 통해 외연 확장과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겨울 가장 추운 날, 칼바람 속 형광색 미화복을 입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른 아침 환경 공무관과 청소를 하고 애로사항을 들으며 민생 행보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깨끗이 다시 충족하고 이제. 최근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범보수 연대설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장 대표는 당의 쇄신이 먼저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은 연대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국민의힘이 바뀌고 더 강해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더 넓게 확장하고 당의 힘을 넓히겠다며 변화 의지를 거듭 부각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의 지도부 회의 등 호남을 찾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당 원로와 만나는 등 경청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민생 드라이브에 당 차원 지원 사격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일괄 규제한 11호 부동산 정책이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않아 적용 대상을 넓혔다며 관련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생계가 한계에 다다른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직접 인지대를 모아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이슈를 정부 여당의 약한 고리로 보고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정치적 포석도 읽힙니다. 개혁신당도 앞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범보수 정당의 정책 공조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검찰이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 관계자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 첫 사례로 1심 선고에만 장장 6년 8개월이 걸린 전례 없는 사건을 놓고 상급심 판단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건데요. 정치적 결정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의 신속 처리안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은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회의장과 국회의안과를 봉쇄했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측은 특위위원인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가량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검찰은 회의 방해와 폭행, 감금 등 혐의로 양당 관계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고, 사건 발생 후 장장 6년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형은 한 명도 없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만 선고됐고, 특히 여야 현직 의원 8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내려졌습니다.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된 데다 국회 선진화법 조항이 적용된 첫 사례로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없지 않은데도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건의 항소 포기도 마찬가지고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전형적인 이제 정치의 고려가 있는 항소 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되려 양당 측 피고인들은 대거 항소했고, 이에 따라 2심에서는 무죄나 감형 여부만 다툴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한 동물국회 사건 재판이 정치인들에게 면죄부만 준 채 끝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내일이면 김건희 특검이 6개월의 수사를 종료하는데요. 통일교 본산 압수수색과 전직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 그리고 전직 영부인의 공개 소환까지 사상 처음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하얀 상의에 검은 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지난 7월 특검이 통일교 본산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 압수수색에 나서자 기도에 나선 신도들입니다. 당시 특검이 협조받아 동원한 경찰 기동대만 7개, 1,0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입니다. 수사기관이 강제 수사를 위해 통일교 성지에 진입한 건 최초라 만반의 대비를 갖췄지만 영장은 큰 충돌 없이 집행됐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도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건데 특검보까지 함께 집행에 나섰지만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윤 전 대통령은 완강했습니다.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당시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낙상을 주장하며 인권 침해라 나를 세우는가 하면 정치권에서는 현장 CCTV 공개를 추진하며 논란도 이어졌습니다. 팔을 잡아당겨가지고 팔에 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계속 통증을 좀 호소하셔가지고 무엇보다 전직 영부인의 공개 소환과 구속, 기소와 재판이 모두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특검은 이름이자 출범 이유나 다름없는 김 씨를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유례없는 세계 특검 동시 출범으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은 낯선 장면들을 남기고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대 증원이 불러왔던 극한의 의정 갈등은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진정됐습니다. 그동안 빈틈이 생긴 의료 환경을 복구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의료 개혁까지 이루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정책은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의대생을 학교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시간만 지나갈 때 윤 전 대통령은 불에 기름을 끼얹듯 불법 계엄 포고령을 내놓았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내용은 의료계 전체의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신임을 잃은 윤 전 대통령 대신 정부가 나서 사과를 했지만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결정권자 없이 내놓은 약속들은 의료계와 국민 모두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시작한 외침은 옳았습니다. 이제 선배들이 함께 외칩니다. 1년 이상 끌다가 갑자기 이렇게 철회하니까 뭐 황당하고 솔직한 얘기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와 함께 전공의 의대생들이 제자리로 돌아갔고 보건당국은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청사진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에 대한 강화가 핵심인데 관련 수가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을 통해 지역에 인력이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필수 중증 의료에 대한 수가는 인상하고요, 조정하고요. 수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는 데는 좀 줄이고 낮은 수가는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내년. 하지만 의료 인력들이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에 남아있기에는 유인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수천 명이 몰려있는 의대생 교육 등 문제점은 뚜렷하지만 해결책은 간단치 않은 사안도 많습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중요해지는 셈입니다. 보건당국이 올해 첨예한 의정 갈등을 딛고 의료 환경의 새 판짜기에 집중한 가운데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는 내년부터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지난 3월 영남권을 휩쓰며 막대한 피해를 남긴 산불을 기억하실 겁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내년 초 산불 특별법이 시행되는데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의성군부터 경남 산청군과 울산 울주군까지 지난 봄 영남 곳곳이 산불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유독 건조했던 날씨에다 태풍급 바람까지 불면서 불길은 순식간에 수십 킬로미터나 번졌습니다. 온다! 산불 3건이 태운 면적만 10만 헥타르, 서울시 면적의 1.5배를 넘었습니다. 민가 수천 채가 잿더미로 변했고 사상자도 70명을 넘겨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안동에 사는 최미영 씨도 당시 집은 물론 생계수단인 식당까지 잃었습니다. 세입자라는 이유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한순간에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대출을 받아 가게를 짓고 있지만 조리기구를 채울 돈조차 부족합니다. 제가 문자 드릴게요. 아주 짓고 있습니다.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겨우 입주한 임시주택도 한겨울 추위를 견디기엔 춥고 비좁습니다. 그나마 받던 냉난방비 지원도 내년부터 끊긴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리저리 대출을 하고 빚을 내고 했는데도 돈이 모자라가 개업을 못 하고 있어요. 집 짓다가 막 짜증나니까 다시 불 주시고 싶어. 그만큼 막막해. 산불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산림 복구에 중점을 뒀고 피해 주민 지원 대책은 불확실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주민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큽니다. 기존에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어야 되고 기존에 하던 농사라든가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한 주거비 지원이라든가 소득 공백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고요. 특히 세입자라든지 너무나 많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은 경북에서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이재민들이 화마의 상처를 극복하고
내년 연말에는 온전한 일상을 되찾으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더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사 이후 무안공항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인데요. 유가족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년 가까이 운항이 중단된 무안국제공항. 텅 빈 활주로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여객기가 충돌한 방위각 시설, 콘크리트 둔덕만 흉물스럽게 놓여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사 현장에 부서진 콘크리트 잔해를 바라보며 분노와 억울함, 억눌렀던 슬픔을 모두 토해냅니다.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간은 다음 달 5일 새벽 5시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위각 시설 개선 공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재개항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황망하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아직도 공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무안공항의 차가운 대합실에 머물렀고 유가족들은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설치된 노란 텐트 안에서 1년째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국회와 대통령실을 오가고 있지만 사고 원인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질 것을 우려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책임이 다할 때까지, 그리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저희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가 되는 29일엔 179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정부 주관 추모식이 무안공항에서 열립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전국 주요 공항과 기차역 등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천공항 한쪽에 푸른색 구조물이 들어섰습니다. 스크린에서는 1년 전 무안공항의 아픔을 애도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온라인 게시판 속 꾹꾹 눌러 적은 글자에는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뭔가 같은 감정으로 좀 되게 안타까워하고 슬픔에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잊고 살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유가족 분들한테 좀 더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가는 사람들로 붐비는 서울역 분향소. 방명록에는 어느새 추도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한 장 한 장 글씨체는 다르지만 179명이 숨진 참사의 원인을 한 점 의혹 없이 또렷이 밝혀야 한다는 요구는 한결같습니다. 잊지 않고 함께 싸워드리고 꼭 기억해드리는 게 유가족분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잊지.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과 인천, 광주 등 전국 곳곳에 이렇게 디지털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시민들은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추모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누구나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게 하려고 만든 디지털 분향소는 인천공항과 서울역, 전남도청 등에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운영됩니다. 온라인 게시판과 방명록에 담긴 시민의 마음들은 모두 모여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잠깐의 시간 내서 들려주셔서 추모의 메시지나 위로의 말들을 좀 적어주셨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사고를 당하신 이런 고인들에게 추모의 마음을 보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대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막기만 할 수도 없는 문제라 교육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평가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분간 진통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부 학생들이 챗GPT가 생성한 글을 수행평가에 그대로 제출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이미 학생들 사이에선 생성형 인공지능을 시험에 활용하는 일은 다반사인 상황. 대학에 이어 중고등학교까지 AI 커닝이 문제가 되자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AI가 생성한 글이나 그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수행평가를 위한 자료를 찾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데 AI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사용한 AI 종류와 집어넣은 질문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평가 규정을 교사가 구체적으로 정해 학생들에게 알리고 어기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회적 추세인 인공지능을 막을 수만은 없는 만큼 윤리적인 문제가 없도록 활용 교육을 하는데 방점을 찍은 겁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더 나아가 학생들의 수행평가 채점도 AI가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술, 논술형 시험도 채점 가능한데 후년까지 서울시 내 모든 학교에 도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당속 일변도의 정책은 별로 효과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AI를 활용하면서 좀 더 새로운 그런 교육이 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다만 다양한 대책 이면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과제로 수행평가를 해오는 경우나 집에서 관련 조사를 해오는 등의 경우에선 AI 활용 여부를 잡아내기 힘듭니다. 또 AI가 100% 정확하다고 할 수 없는 만큼 답안 채점에 활용하는 건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7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꼴로 고혈압과 당뇨병 등 3개 이상의 만성 질환을 앓고 있고 치매 유병률은 16%에 달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이버 침해 범죄는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5년 한국의 사회 동향을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데이터 쪽 국가통계연구원이 한국의 사회 동향 2025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6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OECD 평균 14.8%의 2배가 넘었습니다. 또 75세 이상 노인들은 건강 악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5세 이상 노인 중 3개 이상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은 46.2%에 달했습니다. 고혈압이 69%로 압도적으로 높고 당뇨병과 고지혈증, 관절염, 골다공증 순으로 많았습니다.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치매 유병률은 15.7%로 나타났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의 약 31%가 일상생활 자립에 제한이 있는데요. 그만큼 건강과 신체 인지 기능의 저하가 현격히 나타납니다. 그에 따라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의료와 돌봄 체계가 필요합니다. 해킹과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침해 범죄는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해킹 등 사이버 침해 범죄 발생 건수는 4,526건으로 2023년 대비 7.2% 증가했습니다. 2014년 2,291건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약 2배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검거율은 22% 수준으로 사이버 성폭력 등 불법 콘텐츠 범죄나 피싱, 사이버 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의 80% 이상은 화석 연료에 의존해 소비자 물가보다 에너지 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 비중은 지난해 1.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었습니다. 1990년에서 2024년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약 3배 상승할 때 전기가스와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약 4배 상승해 에너지 물가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정부가 청년을 새로 뽑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취업뿐 아니라 주거와 복지, 금융지원 대책까지 포함되는데요. 홍선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시행할 청년정책의 마스터 플랜에 해당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취업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등 청년을 새로 뽑는 기업에 대한 재정과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졸업 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 패키지 지원도 추진합니다.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TF를 운영하여 취업, 창업, 직업훈련 간의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기술 자격, 응시 자격도 다양화하고 응시료 지원 확대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모든 군 장병에 AI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미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들이 확대 실시됩니다.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의 노후 청사나 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공공주택 2만 8천 호를 착공합니다. 이렇게 조성한 주택을 1인 가구에 특화된 서비스가 결합한 청년 특화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청년 월세 지원을 비롯해 낮은 이자의 장기 대출 등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정책들은 기한을 연장해서 계속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K아트 청년 창작자 사업을 신설해 순수 예술 분야의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계 청년 지원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치즈로 유명한 전북 임실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산타 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3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정도로 인기였는데 올해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꽁꽁언 바람이 볼을 스치는 북극 한파 속 눈썰매가 이리쿵 저리쿵 부딪히며 하얗게 뻗은 슬로프를 내려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얼굴에 미소를 건 채 벌써 몇 바퀴째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타면서 약간 시원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뭐 재밌었어요. 아, 네, 좋아요. 저희 앞으로 몇 번 더 탈 거예요? 5번 정도? 알겠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돌아오는 임실 산타 축제입니다. 지난해 31만 명이 다녀가며 흥행했는데 올해는 콘텐츠를 더 보강했습니다. 축제 기간 매일 산타 퍼레이드와 마술쇼가 열리고 올해 처음으로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인기가 많았던 빙어잡기 체험장은 면적을 2배로 늘렸습니다. 볼과 귀가 새빨개진 고사리 손들이 잔망스러운 뜰채를 요리조리 움직입니다. 빙어가 헤엄치고 다니면서 잘 잡혀서 신기해요. 빙어 지금까지 몇 마리 정도 잡았어요? 10마리 정도 잡았는데 힘이 없어서. 먹거리와 편의성도 개선했습니다. 대형 음식 부스와 푸드트럭을 행사장 곳곳에 분산 배치했고 쌀쌀한 날씨에 어울리는 국물 요리와 치즈 간식을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빚어진 교통 혼잡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셔틀버스를 대폭 늘렸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논의 중이라며 공개한 20개 항목의 종전한 최신판이 러시아와 미국이 애초 논의한 초안 내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시간 26일 러시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마이애미에서 미 대표단이 키릴 드미트리예프 특사에게 제시한 평화안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미국 측과 전화로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일요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회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민감한 사안인 돈바스 지역과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논의할 것이라며 현재 논의 중인 20개 항목의 종전한 최신판은 90% 준비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K-팝 또 K-뮤지컬만큼 올 한 해 우리 클래식의 위상도 올라갔습니다. 정명훈과 조수미는 거장으로서 해외에서 낭보들을 가져왔고 유수의 콩쿠르마다 우리 젊은 음악가들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올해 클래식계를 돌아봤습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오페라 극장으로 꼽히는 이탈리아 라스칼라.
올봄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 거장 정명훈이 아시아 최초로 이곳의 음악 감독에 선임된 건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라스칼라는 36년 동안 제가 나의 제일 친한 친구들이랑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친구가 아니라 가족이 돼버렸으니 이제 책임이 커졌죠. 베르디가 한국에서 발견한 보물로 불리는 정명훈은 내년 12월 라스칼라 시즌 오프닝 공연에서 처음 지휘봉을 잡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는 프랑스 정부가 주는 최고 등급의 문화예술 훈장을 받아 정명훈의 꼬망되르 후배가 됐습니다. 이 훈장을 제 목에 걸고 나온 이유는 이 훈장은 저만의 영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걸고 왔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신예 음악가들의 활약도 돋보인 한 해였습니다. 지난 3월 롱티보 콩쿠르에서 우승한 10대 피아니스트 김세현은 우승 직후 개선문 앞에서 쇼팽의 녹턴을 연주했고 글과 음악은 결국에 표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 예술가가 어떤 상상력이나 컨셉,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2달 뒤엔 바이올리니스트 박수혜가 세계 최고 권위의 장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3년 전 양인모에 이어 우승을 차지하며 현의 샛별로 부상했습니다. 건반 위의 올림픽, 쇼팽 콩쿠르에 도전한 형제 피아니스트의 값진 도전도 클래식 팬들을 벅차게 했습니다. 우승자인 에릭 루를 비롯해 중국계 약진이 도드라진 올해 이혁과 이호는 연주는 물론 유창한 폴란드어로 장외 스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Sonata to mój ulubiony żonr Chopin, ale moim zdaniem zagrać 2 sonaty na tym konkursie to naprawdę bardzo ważna dla mnie misja. (3대)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세계 정상급 악단의 내한으로 우리 클래식 공연장은 어느 때보다 찬란한 가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음악가들이 안팎으로 저변을 확장한 올해의 끝자락, 권위 있는 음악 기관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집결해 클래식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조성진과 이문찬을 배출한 콩쿠르의 수장들입니다. So easily accessible for music lovers thanks to the streaming platforms. We, who are standing here, who bear responsibility here, should encourage young artists to dare to be much more free and individual. 해가 바뀌면 우리 연주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국제 음악 시상식에 수상자가 발표됩니다. 국내 음악 생태계가 고루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된다면 내년에도 세계 시장에서의 한국 클래식의 존재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여전히 중북부와 충북,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살펴보면 영하 6.7도,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영상으로 기온이 올라서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내리겠고 양은 1cm 안팎으로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은
서울은 여전히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화재 위험이 높고요. 또 중서부 지방은 오늘 밤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11.1도, 창원이 영하 3.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청주 3도, 부산은 7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